이 소설은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가파. 가파. 너도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너의 인생을 갖고 싶어. 내가 온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에. 가파의 인생 수질. 프롤로그.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전당포의 간판이 빗물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대성전당포라는 글씨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희미해졌고 유리창 너머로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창구 너머로 보이는 것은 손끝뿐이었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분으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이제 시작이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한 장. 가파라 불린 아이. 1절. 김대성은 거울을 보지 않았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거울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순간들, 화장실의 작은 거울, 상점가의 쇼윈도우, 심지어 무릉덩이의 반영까지도 모두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가파야, 가파.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터져 나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때는 1970년대였다. 일본 요괴, 시리즈 만화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파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요괴 중 하나였다. 머리 위에 접시를 이고 있고, 납작하고 못생긴 얼굴에 큰 입을 가진 그 요괴. 대성의 얼굴은 정말로 가파를 닮아 있었다. 납작한 얼굴, 작고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유독 큰 입. 더군다나 그의 머리털은 성글고 윤기가 없어서 마치 물에 젖은 가파의 머리카락 같았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생겼어? 어린 대성이 울면서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말했다. 대성이는 특별한 거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런 말은 위안이 되지 못했다.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조롱과 놀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선들. 대성은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갔다. 2절. 전당포는 대성의 아버지 김철수가 1960년대부터 운영해온 가업이었다. 당시에는 전당포가 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귀중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성아, 이 일은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물건을 되찾아갈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하지만 대성에게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 눈빛에서 읽히는 놀라움 혹은 혐오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대성은 점점 더 전당포 안쪽으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필요한 것들은 모두 배달을 시키거나 어머니가 대신해 주었다. 이럴 수는 없어. 대성아, 사람들과 만나야 해. 세상과 단절되면 안 돼. 어머니의 걱정이 깊어갈수록 대성의 은두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전당포의 뒷방에 작은 창구를 만들었다. 그 창구는 30cm 남짓한 작은 구멍으로 물건과 돈만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 실례합니다. 시계를 맡기고 싶은데요. 창구에 넣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성은 그 작은 창구 너머로만 세상과 소통했다. 손만 보이는 세상. 얼굴도 표정도 시선도 없는 안전한 세상.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3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대성이 43이 되던 해였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석 달 후
어머니마저 뒤따라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대성을 걱정했다. 대성아, 혼자서 어떻게 살 거니?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이렇게 숨어서만 살면 안 돼. 하지만 대성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상주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최소한의 가족들만 모인 채로 조용히 치렀다. 이제 대성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전당포와 부모님이 남겨준 약간의 재산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고 대성의 소극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런 대성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책이었다. 특히 추리소설과 스릴러, 미스터리 소설에 빠져들었다. 그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명탐정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 때로는 범인의 시각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아가사 크리스티, 코난 도일, 레이먼드 챈들러. 그들이 창조한 세계에서 대성은 자유로웠다. 얼굴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은 세상. 오직 지능과 추리력만이 중요한 세상. 내가 만약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대성은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구였다. 아무리 몰입해도 현실로 돌아오면 그는 여전히 가파였고 여전히 혼자였다. 2장. 첫 번째 제안. 1절.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11월의 차가운 비였다. 전당포의 작은 전구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영업 중이신가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30대 정도로 들렸다. 대성은 뒷방의 창구로 가서 답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걸이를 맡기고 싶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작은 창구로 목걸이가 들어왔다. 가늘고 하얀 손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놓았다. 대성은 돋보기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진주 목걸이였는데 제법 좋은 품질이었다. 진주가 양질이네요. 1,0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이건 3,000만 원짜리인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가의 30% 정도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가 붙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성은 창구 너머로 보이는 그 손을 바라봤다. 손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여성 이름은 박미영이라고 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받아갔다. 3개월 후에 찾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박미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4개월, 5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났다. 2절. 대성은 가끔 그 진주 목걸이를 꺼내 보곤 했다. 작은 진주 알갱이들이 전구 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 목걸이를 맡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손만 봐서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대성은 무언가를 느꼈다. 절박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성의 상상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그 여성은 병든 가족을 위해 치료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책에서만 접했던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 여성의 진짜 이야기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미영이 다시 전당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목걸이를 맡겼던 박미영입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그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전보다 더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다. 아, 네,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나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대성이 계산을 해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 원이었다. 박미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렇게 많이 됐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500만 원밖에 없는데. 3절. 그 순간 대성의 머릿속에 기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생각이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대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지금 하려는 제안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를 밀어붙였다. 3일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창구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제 인생 이야기를요? 네, 자세히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대성은 답할 수 없었다.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강렬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을 뿐이었다. 다른 사람의 진짜 인생을 알고 싶다는 개인적인 취미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게 좋아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었으니까. 3일 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잘 수도 있나요? 네. 뒷방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식사도 제공하겠습니다. 박미영은 한참을 고민했다. 500만 원은 그 여성에게 큰 돈이었다. 그리고 대성의 제안은 이상하긴 했지만 해롭지는 않아 보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3일 후에는 목걸이를 돌려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대성의 첫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다. 3장. 첫 번째 이야기. 1절. 박미영이 전당포 뒷방에 머무르기 시작한 것은 월요일이었다. 대성은 그 여성을 위해 작은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여러 권의 공책과 펜을 놓아두었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형식은 상관없어요. 일기처럼 써도 되고 소설처럼 써도 되고. 대성은 여전히 창구 너머로만 대화했다. 박미영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저의 이야기를 읽으실 거예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부끄러운 일들도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면 됩니다. 박미영은 첫날 오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성은 방 밖에서 사각사각 들리는 펜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보물상자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첫날 저녁, 박미영은 5페이지 정도를 썼다고 했다. 오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썼어요. 내일은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쓸 예정이고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2절. 그날 밤, 대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한 칸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글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박미영의 방에서 불이 꺼졌다. 그제서야 대성도 조금 잠들 수 있었다. 화요일 아침, 대성은 박미영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배달 음식을 시켜서 창구를 통해 전달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린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쯤 박미영이 첫날 쓴 글을 창구를 통해 내밀었다.
어제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박미영이다. 1990년에 태어났으니 올해 33이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는 택시기사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다.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랬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어머니가 쓰던 화장품으로 벽에 그림을 그려서 혼나기도 했고, 아버지의 신문에 낙서를 해서 야단 맞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은상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럼 느껴졌다. 그날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미영아, 너는 재능이 있구나. 그 재능을 잘 키워야 해. 그때부터 나는 화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3절. 대성은 그 글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박미영의 어린 시절이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녀가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손에 잡았을 때의 설렘, 그림을 그릴 때의 집중,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대성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너무나 달랐다. 박미영의 부모는 딸의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했지만 대성의 부모는 아들의 외모 때문에 늘 걱정만 했다. 박미영은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였지만 대성은 조롱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대성을 더욱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그가 가져본 적 없는 경험들, 느껴본 적 없는 감정들이 그를 통해 전달되어 왔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미술부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그림을 배웠다. 대생, 수채화, 유화, 새로운 기법들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큰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다. 대성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읽었다. 박미영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후 어떻게 가정이 어려워졌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는지, 그리고 박미영 자신이 어떻게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이렇게 생생할 수가. 대성은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그 순간 대성은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강한 호기심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박미영은 어떻게 살아왔을 것인가? 처음으로 대성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몰입했다. 책 속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 진짜 사람의 진짜 이야기에.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4장. 위험한 갈망. 1절. 화요일 밤 대성은 박미영이 쓴 첫 번째 이야기를 5번이나 읽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마치 자신이 박미영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겪는 것 같았다. 아니, 박미영은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포기해야 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대학 진학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행복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 대성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었다. 박미영의 간절함이
그 절실한 꿈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도 전해진 것이었다. 나도 이런 꿈이 있었다면, 대성은 생각했다. 자신에게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향해 노력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다. 수요일 아침, 대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박미영이 어떤 이야기를 더 써줄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많이 쓰셨나요? 네, 어제는 10페이지 정도 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이야기요.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주시면 돼요. 2절. 대성이 두 번째 이야기를 받은 것은 수요일 오후였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뭉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결국 미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였지만 어쨌든 꿈에 그리던 미대생이 된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했다. 같은 과 선배인 김진우였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그림을 인정해준다는 것이었다. 미영아, 너는 정말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색감은 아무나 낼 수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대성은 박미영의 첫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부러움과 질투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들이었다.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대성의 인생에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 외모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피해왔으니까. 하지만 박미영의 글을 통해서 그는 그 감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나와 진우는 결혼을 약속했다. 졸업 후에 함께 작업실을 차리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교 4학년 때 진우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다. 대성은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다. 박미영의 인생에도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3절. 진우의 죽음은 나에게 세상의 끝과도 같았다. 그와 함께 그리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말이 있다. 미영아,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 진우도 하늘에서 너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거야.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다. 나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순수 미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림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대성은 박미영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극복해가는 과정이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생생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실감이 날까? 대성은 자문했다. 분명 자신의 경험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박미영이 슬퍼할 때는 자신도 슬펐고 박미영이 조금씩 회복될 때는 자신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깊고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나는 박미영이 되고 싶은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대성은 두려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흥분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더 많이 알고 싶어. 대성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열기가 담겨 있었다. 5장. 첫 번째 갈등. 1절. 목요일이 되자 대성은 안절부절 못했다. 박미영의 3일 약속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그녀의 이야기는 대학교 졸업 후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걸까? 수많은 궁금증이 대성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창구 근처를 서성이며 박미영이 3번째 이야기를 건네주기를 기다렸다. 오후 3시쯤 박미영이 마지막 이야기를 내밀었다.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약속하신 3일이니까요. 대성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벌써 끝인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제 목걸이도 돌려받아야 하고요. 대성은 3번째 이야기를 받아들고 급하게 읽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첫 해는 힘들었다. 순수 미술과 상업, 디자인은 달랐고 나는 계속해서 타협해야 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사이에서.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다. 그리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이수지는 나와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도 연인을 잃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나는 팀장이 되었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진우와 함께 꾸었던 꿈, 순수 미술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작은 갤러리를 차렸다. 내 그림을 전시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하는 갤러리를. 2절. 대성은 박미영의 도전 정신에 감탄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쫓는 그 용기가 부러웠다. 나는 그런 용기가 있었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대성은 부끄러워졌다. 그는 한 번도 무언가에 도전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숨어 있기만 했고 피하기만 했다. 하지만 갤러리 운영은 쉽지 않았다. 임대료도 비쌌고 그림이 잘 팔리지도 않았다. 몇 년간 적자를 면할 수 없었고 결국 갤러리를 정리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갤러리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도 한 개까지 사용했다. 정말 막막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년 전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인 이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게 된 것이다. 이 목걸이는 진우가 대학교 졸업식 때 선물해 준 것이다. 마지막 남은 그의 흔적 같은 것이었는데 대성은 그 대목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미영에게 그 목걸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빚이 생겼고 목걸이를 찾아갈 여력이 없었다. 2년 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찾으러 온 것이다. 사실 아직도 돈이 넉넉하지는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진우의 마지막 선물을 영영 잃을 수는 없으니까. 3절. 대성은 박미영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인생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상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대성은 간절히 생각했다. 박미영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며 꿈이 있었다. 대성 자신의 인생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50년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에 불과했다. 진짜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만 했던 것이다. 아직 끝낼 수 없어. 대성은 중얼거렸다. 3일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박미영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 아직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최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의 꿈은 뭘까? 오후 5시가 되자 박미영이 창구로 다가왔다. 이제 약속한 3일이 다 됐어요. 제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아, 네. 대성은 망설였다. 목걸이를 돌려주면 박미영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도 끝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조금 더 이야기를 써주실 수 없을까요? 최근 이야기 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3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대성은 어쩔 수 없이 목걸이를 꺼내 창구에 놓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박미영이 목걸이를 받아들고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대성은 패닉 상태가 되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 더 드릴게요. 안 돼요. 이미 충분히 해드렸어요. 박미영의 발걸음 소리가 문 쪽으로 향했다. 대성은 절망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안 돼. 가면 안 돼. 대성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 창구에서 뛰어나와 문으로 달려갔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박미영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 앞에 선 대성의 모습을 보고 아직 끝낼 수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해요. 6장. 첫 번째 균열. 1절. 박미영이 대성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대성 역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당신, 왜 이러세요? 박미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대성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익숙한 표정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약간의 혐오감. 제발,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안 돼요. 약속은 끝났어요. 이제 가야 해요. 박미영이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대성이 문 앞을 막았다.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아직 더 써줘야 해요. 당신의 최근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꿈,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열기가 돋고 있었다. 박미영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동안은 창구 너머로만 대화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 상황이 달랐다. 대성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제발 비켜주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경찰? 왜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2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성은 문을 막고 서서 박미영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고 박미영은 점점 더 두려워했다. 이것은 감금이에요. 저를 억지로 잡아두려는 거잖아요. 감금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당신의 인생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박미영이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는 순간 대성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안 돼요.
경찰을 부르면 안 돼요. 놓으세요. 당장 놓으라고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미영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대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대성이 손을 놓자 박미영은 급하게 핸드폰을 주워 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110이죠? 저를 감금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소는 3절.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박미영은 상황을 설명했고 대성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찰관이 대성에게 물었다. 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감금하려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가겠다는데 막았잖습니까? 그것도 물리적으로요. 저는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게 싫었어요. 경찰관은 대성을 쳐다봤다. 그의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성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경찰관은 박미영에게로 향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대성의 모습이 흉악한 범죄자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한 번만은 그냥 경고로 끝내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경찰관이 대성에게 경고를 주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정말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미영은 목걸이를 챙기고 전당포를 나갔다. 떠나면서 대성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의 표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안타까웠다. 경찰이 떠난 후 대성은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느꼈다. 박미영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했던 그 강렬한 만족감을 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 그 밤, 대성은 위험한 갈망을 품고 잠이 들었다. 7장. 두 번째 사냥. 1절. 박미영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대성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전당포 일을 하고 책을 읽고 혼자 식사를 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갈망이 꿈틀거렸다. 박미영이 써준 세 편의 이야기는 대성의 보물이 되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글들을 읽었다. 읽을 때마다 그는 박미영이 되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살고 그녀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녀의 좌절과 재기를 함께했다.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는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했다. 대성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생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고객이 전당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반지를 맡기고 싶은데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대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반지인가요? 결혼 반지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창고로 반지가 들어왔다. 제법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좋은 반지네요. 1,5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이름은 정수연이라고 했다. 서류에 서명을 했다. 대성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다. 박미영보다 더 젊어 보였고 손가락이 가늘고 우아했다. 2절. 정수연은 약속한 3개월 안에 반지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대성은 그것을 기다렸다. 아니, 오히려 바랐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6개월이 지난 후 정수연이 다시 전당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반지를 찾으러 왔어요. 아, 네. 하지만 기한이 많이 지나서 이자가 상당히 붙었는데요. 대성이 계산해 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870만 원이었다. 그렇게 많이요? 지금 16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이번에는 박미영 때와 달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른 방법이요?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머지 270만 원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270만 원은 그녀에게 큰 돈이었다. 제 인생 이야기를요? 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취미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이요. 며칠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며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성은 망설였다. 박미영 때는 3일이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절. 정수연은 고민했다. 일주일은 꽤 긴 시간이었지만 270만 원을 포기하기는 아까웠다. 그녀의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낸다는 것은 잘 곳도 있나요? 네, 깨끗한 방이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 이야기만 써주면 되는 건가요?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성의 말은 진실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이야기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정수연이 동의하자 대성은 내심 흥분했다.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대성은 정수연에게 박미영이 사용했던 방을 안내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충분한 종이와 펜이 준비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편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급할 건 없어요. 하지만 대성의 마음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다. 정수연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부터 정수연은 글쓰기를 시작했다. 사각사각 들리는 펜 소리가 대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대성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갈망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8장. 두 번째, 이야기의 유혹. 1절. 정수연의 첫 번째 이야기를 받아든 것은 화요일 저녁이었다. 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펼쳤다. 내 이름은 정수연이다. 올해 28살이고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8살 때였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떠나갔고 어머니와 나는 둘이서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키우느라 무척 고생하셨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부업으로 번역 일을 하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 스스로 밥을 해먹고 숙제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였다. 대성은 정수연의 이야기에 금방 빠져들었다. 박미영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삶이었다. 부모의 이혼, 편모 가정에서의 성장. 이런 경험들은 대성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공부에 매진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고 자란 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도 컸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가 힘들었다. 그때 나는 첫사랑을 했는데. 2절. 대성은 정수연의 첫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박미영의 사랑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같은 반이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 나는 내향적이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민수는 활발하고 유머러스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다. 공부를 함께하고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였다. 하지만 점점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의 밝은 웃음소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수연아, 우리 둘 다 좋은 대학에 가자. 그리고 졸업하면 결혼하자. 민수의 그 말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처럼 들렸다. 대성은 그 부분을 읽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계획과 달랐다.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민수는 재수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점점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민수와의 거리. 우리는 서로 노력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첫사랑의 끝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다. 3절. 대성은 정수연의 이별 이야기를 읽으며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동시에 그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했다. 대학교에서의 4년은 나에게 새로운 성장의 시간이었다.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공부했다. 어쩌면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능력을 키워갔다. 졸업 후에는 상담센터에 취직했다. 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 하지만 몇 년 후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때까지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대성은 정수연의 어머니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들도 마지막에는 아프셨고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다. 어머니의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항암 치료, 수술, 재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봤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빚도 생겼다.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몇 년의 공백기 때문에 예전처럼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박철민을 만났다.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대성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정수연의 결혼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리고 왜 그녀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는지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대성은 아쉬워하며 다음 날을 기다렸다. 9장. 위험한 몰입. 1절. 수요일부터
대성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정수연의 두 번째 이야기를 받은 후였다. 철민과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철민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어머니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에는 평온했다. 철민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잘 돌봐주었고 나에게도 좋은 남편이었다. 비록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결혼 2년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철민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대성은 정수연의 결혼 생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철민은 점점 변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성격도 예민해졌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부담만 된다고 했다. 어머니의 의료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6개월 전 철민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었다. 2절. 대성은 정수연의 고통에 완전히 공감했다. 아니, 공감을 넘어서 자신이 그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정수연이 있는 방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 소리를 듣고 그녀의 움직임을 상상하며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지금 뭘 쓰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대성의 호기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박적으로 변했다. 그는 정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다. 목요일 밤, 대성은 정수연의 방문 틈으로 몰래 들여다봤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진지하게 글을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대성은 이상한 흥분을 느꼈다.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금요일 아침, 정수연이 세 번째 이야기를 건넸다. 결국 나는 철민과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철민은 재산 분할을 거부했고 오히려 내게 책임을 돌렸다.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게 된 것이다. 이 반지는 원래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사랑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상 맡기고 나니 허전했다. 내 결혼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3절. 대성은 정수연의 완전한 이야기를 알게 되자 강렬한 만족감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에 대한 소유욕도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인생을 나만 알고 있어. 정수연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건 나뿐이야. 토요일이 되자 대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약속이 하루 남았기 때문이었다. 내일이면 약속이 끝나네요. 정수연이 말했다. 네, 그렇네요. 대성은 착잡한 심정이었다. 정수연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 아직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혹시 조금 더 있어 주실 수 없을까요? 최근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듣고 싶고. 안 돼요. 약속은 일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대성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정수연이 떠나면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도 끝날 것이다. 그날 밤, 대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수연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자신이 정수연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겪는 상상을 했다. 만약 정수연이 영원히 여기 있어준다면 위험한 생각이 대성의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10장 첫 번째 살인 1절 일요일 아침이 왔다. 약속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정수연은 짐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성은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했다. 정수연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했던 그 생생한 감정들, 마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던 그 황홀감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끝낼 수 없어. 오전 10시쯤 정수연이 창구로 다가왔다. 일주일이 다 됐어요. 제 반지를 돌려주세요. 대성은 망설였다. 반지를 돌려주면 정수연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정말 가야 하나요? 네, 약속이니까요. 대성은 어쩔 수 없이 반지를 꺼내 창구에 놓았다. 정수연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정수연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대성은 패닉 상태가 되었다. 잠깐만요. 대성이 창구에서 뛰쳐나왔다. 정수연은 놀라며 돌아봤다. 더 있어 주세요. 아직 끝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은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더 써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정수연은 대성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2절, 저를 보내주세요. 이미 약속한 것은 다 했어요. 안 돼요.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대성이 정수연의 앞을 막아섰다. 정수연은 뒤로 물러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을 부를 거예요. 비켜주세요. 경찰? 안 돼. 경찰을 부르면 안 돼. 대성이 정수연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당신, 완전히 미쳤어요. 정수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전당포는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미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인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당신이 되었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살고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당신의 고통을 느꼈어요. 내 인생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그래서 당신을 놓을 수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내 것이에요. 정수연은 공포를 느꼈다. 대성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했다. 3절.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아픈 어머니가 기다려요. 정수연이 애원했다. 하지만 대성의 이성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당신이 써준 이야기에서 읽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정수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당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 것이에요. 대성의 눈빛이 점점 더 광적으로 변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정수연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정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아무도 그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게 될 거고, 오직 나만이 그 인생을 알고 있게 될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자 대성은
통제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정수연의 인생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황홀해졌다. 당신이 사라진다면 대성이 중얼거렸다. 정수연은 그의 말뜻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성의 이성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수연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정수연의 마지막 표정을 보며 대성은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정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대성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11장 완전한 소유 1절 정수연이 숨을 거둔 후 대성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만족감도 느꼈다. 이제 정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내 것이야. 그는 정수연의 시체를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보다는 소유욕의 충족감이 더 컸다. 대성은 정수연의 시체를 전당포 지하실로 옮겼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창고가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시체를 처리한 후 대성은 정수연이 써준 이야기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었다. 아무도 공유할 수 없는 완전히 독점적인 인생 경험이었다. 정수연의 어린 시절, 그녀의 첫사랑, 그녀의 결혼과 이혼,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야. 대성은 그 이야기들을 수십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자신이 정수연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감정을, 그녀의 경험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2절 며칠이 지나자 대성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예전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흥미로워졌다. 내가 가파라고?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정수연의 인생을 살아봤어. 나는 사랑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어. 대성의 자아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의 못생긴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다른 인생들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갈망이 생겼다. 정수연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인생들이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한 달 후 새로운 고객이 전당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목걸이를 맡기고 싶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대성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3절 세 번째 여성의 이름은 이현주였다. 25살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학비 때문에 어머니의 목걸이를 맡기러 온 것이었다. 6개월 후에 꼭 찾으러 올게요. 하지만 대성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6개월이 지난 후 예상대로 이현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8개월 후에 그녀가 전당포를 찾았을 때 대성은 준비되어 있었다. 이자가 많이 붙었는데 다른 방법을 제안해 드릴까요? 다른 방법이요? 2주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주시면 어떨까요? 이현주는 망설였다. 2주는 꽤 긴 시간이었다. 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게 취미예요. 특히 젊은 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성은 이전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는 이미 2번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2주 동안 정말로 안전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이현주는 동의했다. 그녀에게도 그 돈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12장 세 번째 실험 1절 이현주는 이전의 두 여성과는 달랐다. 더 젊고 더 활발했으며
더 의심이 많았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정말로 2주 후에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네,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창문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문이 안에서 잠길 수 있는지도 체크했다. 혹시 이전에도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대성은 잠시 당황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2주 후에 다들 떠나셨으니까요. 이현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받아든 대성은 또다시 강렬한 흥분을 느꼈다. 내 이름은 이현주다. 25살이고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나는 책을 사랑한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나는 방 안에서 책을 읽었다. 부모님은 그런 내가 걱정스러우셨다. 너무 내향적이라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에게는 책 속의 인물들이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나만의 이야기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다. 2절. 대성은 이현주의 이야기에 새로운 종류의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박미영이나 정수연과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다. 더 지적이고 더 내성적이며 더 예술적이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특히 같은 과 선배인 김태연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이미 몇 편의 소설을 발표한 실력 있는 작가였다. 현주야, 너는 정말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감정들을 찾을 수 있어. 그의 말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였다. 대성은 이현주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읽으며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 책을 읽기는 했지만 그것은 도피수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때 큰 좌절을 경험했다. 내가 쓴 소설이 여러 문학상에서 계속 떨어진 것이다. 자신감을 잃었고 재능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태연이 나에게 해준 말이 있다. 현주야, 재능이 없는 게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계속 써. 포기하지 마. 하지만 쉽지 않았다. 졸업 후에는 생계도 걱정해야 했고 글쓰기에만 매진할 수는 없었다. 3절. 이현주의 이야기는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있었다. 대성은 그녀의 갈등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대성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이현주의 방 주변을 서성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쓰고 있는지 계속 궁금했다. 지금 어떤 표정으로 글을 쓰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성의 호기심은 점점 더 강박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현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현주의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현주가 문을 열며 물었다. 대성은 당황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기가 지나가는 길인가요? 이현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이현주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감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대성은 강한 분노를 느꼈다. 이현주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감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관심이요? 어떤 관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었다. 다만 이현주를 완전히 알고 싶다는 갈망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이현주는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자기 시작했다. 13장. 길어지는 감금. 1절. 2주가 지났지만 대성은 이현주를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약속은 2주였어요.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아직 최근 이야기가 부족해요. 대학원 생활, 현재의 고민들. 그건 처음 약속에 없었던 거예요. 이현주가 항의했다. 하지만 대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만 더 있어 주세요. 그러면 추가로 돈도 드릴게요. 싫어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요. 이현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대성이 밖에서 문을 막았다. 아직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감금이에요. 저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는 거잖아요. 감금이 아니에요. 계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대성의 논리는 점점 더 비뚤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현주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절. 3주째가 되자 이현주는 탈출을 시도했다. 새벽에 몰래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대성이 지키고 있어서 실패했다.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했어요. 화장실은 방 안에 있잖아요. 이현주는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가족요? 당신 이야기에서는 가족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대성이 이현주의 이야기를 인용하자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쓴 글이 이런 식으로 이용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해요. 안 돼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대성은 점점 더 강박적으로 변했다. 이현주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4주째가 되자 이현주는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계속된 감금과 감시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절.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현주가 호소했다. 하지만 대성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가 부족해요. 더 자세히 써주세요. 이미 다 썼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빠진 것이 있을 거예요. 처음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 첫 번째 소설을 쓸 때의 설렘. 대성은 이현주의 이야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당신이에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요. 당신의 첫사랑도, 당신의 꿈도 모두 내 것이에요. 이현주는 대성이 완전히 정신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미친 게 아니에요. 나는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5주째가 되자 대성은 더욱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정수연 때와 같은 생각이었다. 만약 이현주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자 대성은 통제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이현주의 문학적 재능, 그녀의 예술적 감성, 그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황홀해졌다. 어느 날 밤, 대성은 이현주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예요. 이현주가 눈을 뜨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세 번째 살인이 이루어졌다. 14장. 네 번째 희생자.
1절. 이연주를 죽인 후 대성은 예전보다 더 능숙하게 시체를 처리했다. 그는 이미 경험이 있었다. 지하 창고는 점점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제 대성은 3명의 여성들의 인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미영의 예술혼, 정수연의 현실 투쟁, 이연주의 문학적 감성.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갈망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은, 다른 종류의 인생은 어떨까? 2달 후, 4번째 여성이 전당포를 찾았다. 이름은 최은지, 31살의 간호사였다. 팔찌를 맡기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건데. 최은지는 이전의 여성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더 성숙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경계심이 많았다. 혹시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는 이 제안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제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주시면. 하지만 최은지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런 건 싫어요. 그냥 돈만 빌려주세요. 대성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 최은지는 팔찌를 맡기고 돈을 받아간 후 떠났다. 하지만 대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2절. 6개월 후 최은지가 팔찌를 찾으러 왔을 때 대성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이자가 많이 붙었는데 지금 바로 다 갚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800만 원입니다. 최은지는 당황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지금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쩌시겠어요? 더 기다리시면 이자가 더 붙는데. 최은지는 고민했다. 그 팔찌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어서 포기할 수 없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이 제안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좀 특이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인가요? 1달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서 당신의 인생 경험을 글로 써주시면 어떨까요? 최은지는 당황했다. 1달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좀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3절. 최은지는 1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말로 1달 후에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네, 오직 글쓰기만요. 최은지는 간호사로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대성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매일 한 번씩은 밖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산책이라도요. 대성은 당황했다. 이전의 여성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럼 거래는 없어요. 최은지는 단호했다. 대성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켜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변경하면 돼. 최은지가 전당포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3월이었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첫 주는 비교적 평온했다. 최은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갔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대성은 최은지의 첫 번째 이야기를 받아보고 또다시 강렬한 흥분을 느꼈다. 내 이름은 최은지다. 31살이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고 지금도 이 일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 매일같이 죽음을 목격해야 하고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 최은지의 이야기는 이전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으로서의 경험, 죽음과 직면하는 일상. 이런 것들은 대성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였다. 15장. 네 번째 게임의 시작. 1절. 최은지는 이전의 희생자들과는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더 의심이 많았다. 간호사로서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어서였다. 혹시 이전에 다른 분들도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첫 주가 지나자 최은지가 물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은지는 대성의 대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의 말투가 부자연스러웠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최은지의 의심이 깊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봐온 경험으로 대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둘째 주가 되자 최은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산책을 나갈 때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2절. 오늘은 산책을 나가지 않으셔도 되나요? 셋째 주에 접어들자 대성이 물었다. 최은지의 외출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그냥 오늘은 날씨도 좋지 않고 밖에 보니까 맑은데요? 최은지는 대성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나가겠어요.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거면 저는 이야기 쓰기를 중단할 거예요. 대성은 어쩔 수 없이 최은지를 내보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그녀를 감시했다. 최은지는 그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대성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3절. 최은지는 전당포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다. 그곳의 주인은 50대 여성으로 친근해 보였다. 실례합니다. 최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저기 전당포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전당포요? 왜요? 최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분이 운영하시는지. 아, 김 씨가 운영하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좀 특이한 분이시긴 해요. 특이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거의 밖에 나오지를 않으세요. 몇 년 동안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슈퍼마켓 주인의 말을 들은 최은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혹시 최근에 젊은 여성들이 그 전당포에 드나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젊은 여성들이요? 슈퍼마켓 주인이 생각해봤다. 가끔 보긴 했는데 들어가는 건 봤어도 나오는 건 잘 못 본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은지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혹시 제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최은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슈퍼마켓 주인은 놀라며 들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신고해 주세요. 슈퍼마켓 주인은 최은지의 부탁을 승낙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당포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16장. 마지막 시도. 1절. 최은지가 슈퍼마켓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대성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은지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꼈다. 요즘 산책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운동이 부족해서요. 조금 더 많이 걸어야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나가시면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최은지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대성은 불안해졌다. 넷째 주가 되자 대성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산책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왜요?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무슨 안전상 문제요? 최은지가 따져 묻자 대성은 당황했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지어요. 약속을 지키세요. 최은지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대성은 화가 났다. 이전의 여성들은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다. 2절. 그날 밤 대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은지가 너무 의심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최은지는 이전의 희생자들과 달랐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고 위기감지 능력도 뛰어났다. 그날 밤 2시 대성이 최은지의 방에 조용히 접근했을 때 그녀는 깨어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최은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대성은 당황했다. 아, 그냥 확인하러. 무엇을 확인하시려고요? 안전하게 잘 계신지. 저는 안전합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대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죄송하지만 이제 끝내야겠어요. 뭘 끝낸다는 거예요? 최은지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집었다. 3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최은지가 경고했다. 하지만 대성은 계속 다가왔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경험, 이제 모두 내 것이 될 거예요.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요. 최은지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대성은 눈을 감고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서 최은지는 방에서 뛰어나왔다. 하지만 전당포의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열어주세요. 나가야 해요. 최은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대성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쫓아왔다.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이미 한 달이 다 됐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부족해요. 최은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창문으로 향했다. 1층이었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성이 그녀를 붙잡았다. 놓으세요. 저를 놓으라고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큰 소음이 발생했다. 그 소리는 밖에까지 들렸다. 슈퍼마켓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최은지의 부탁을 기억했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저기 전당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젊은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17장. 발각. 1절. 경찰이 전당포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였다. 강한 전등불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대성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최은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경찰의 경고가 이어졌다. 대성은 어떻게 할지 몰랐다. 최은지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최은지의 외침이 밖으로 새어나갔다. 경찰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지금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입합니다. 대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안 돼. 아직 끝낼 수 없어. 그는 최은지를 다시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전당포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2절. 움직이지 마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외쳤다. 대성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다. 최은지는 경찰관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한 달 동안 여기 갇혀 있었어요.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관이 최은지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대성을 체포했다. 김대성 씨, 당신을 감금죄로 체포합니다. 감금이 아니에요. 계약이었어요. 그 여자가 동의했어요. 대성이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 전당포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여기 많은 여성용 물건들이 있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여기 지하 창고에서 끔찍한 발견이 있었다. 두 구의 여성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3절. 이것은 연쇄살인 사건이군요. 수사관이 중얼거렸다. 상황은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었다. 김대성 씨, 이 두 시체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시체요? 무슨 시체 말인가요? 대성은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정수연 씨, 이현주 씨, 이 분들을 아시죠? 그 이름들을 듣자 대성의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분들의 인생은 이제 내 것이에요. 대성의 대답을 들은 수사관들은 경악했다.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김대성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그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대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는 사실이었다. 최은지의 증언과 물증들을 종합하여 대성은 연쇄살인 용의자로 구속되었다. 18장. 신문과 자백. 1절.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실. 대성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김대성 씨, 이제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보세요. 무엇을 말하라는 거죠? 정수연 씨, 이현주 씨, 이 두 분을 왜 죽였습니까? 대성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인생을 받아온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들이 살면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없어지면 그 인생은 오직 나만 알고 있게 돼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검사는 대성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성들의 인생 이야기를 독점하기 위해 살해했다는 말입니까? 독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다른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2절. 김대성 씨,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대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파라고 불렸던 학창시절, 외모 콤플렉스, 은둔 생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숨어 있기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내 얼굴이 싫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원했던 건가요? 맞아요. 박미영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어린 시절을 경험하고 그 여자의 사랑을 느끼고 대성의 목소리에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정수연 씨는 어떤가요? 정수연 씨는 현실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나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죽인 건가요? 죽인 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경험이 내 것이에요. 3절. 수사관들은 대성의 비정상적인 논리에 당황했다. 그의 세계관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현주 씨는 어떤가요? 이현주 씨는 문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설을 쓰고 예술을 추구하고 나도 그런 재능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녀도 죽였습니까? 그녀의 재능을 받아온 거예요. 이제 나에게도 문학적 감성이 있어요. 검사는 대성이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대성 씨, 당신이 한 일은 살인입니다. 2명의 무고한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대성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것은 인생의 융합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나는 50년 동안 가파였어요. 추한 가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박미영도 되고 정수연도 되고 이연주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여러 명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대성의 눈빛이 완전히 광적으로 변했다. 그 인생들은 내 인생이에요. 내 것이라고. 19장. 정신감정과 재판. 1절. 대성의 비정상적인 진술로 인해 법원은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종합적인 검사가 진행되었다. 김대성 씨, 현재 기분은 어떠십니까? 정신과 의사가 물었다. 기분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는 이제 4명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4명이라고 하셨는데, 박미영, 정수연, 이현주, 그리고 나 자신. 4명이에요. 그 정수연, 이현주 2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내 안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그분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대성이 심각한 해리성 정체감 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2절.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성은 법정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 김대성,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명령에 대성은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이상했다. 지금 저는 박미영입니다. 박미영으로서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박미영의 차례거든요. 어제는 정수연이었고 내일은 이현주일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다. 대성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김대성은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박미영 씨를 감금한 전과와 정수연, 이현주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대성이 갑자기 소리쳤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들의 인생을 구원한 거예요. 3절. 변호사는 대성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시체를 은폐하는 등 범행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완전 책임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성은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때로는 박미영이라고 주장하고 때로는 정수연이라고 했으며 때로는 이현주라고 했다. 오늘은 이현주예요. 이현주로서 말씀드리는데 김대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법정의 사람들은 대성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최은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제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대성이 갑자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이미 내 것이 되었어요. 당신의 간호사 경험, 당신의 고민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했다. 스무장, 최후의 독백. 1절. 재판이 끝나고 대성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는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믿었다. 내 개의 인생이 그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미영아,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니? 대성이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 그래. 바다 그림을 그리고 싶구나.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다 말이지. 간수들은 대성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다. 그의 정신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정수연아, 내 결혼 생활은 어땠니? 그때가 힘들었지? 이연주야, 내가 쓰고 싶었던 소설은 어떤 내용이었니? 대성은 자신이 새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2절. 1심 판결에서 대성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판결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형이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김대성 씨, 당신은 2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해가 아니에요. 융합이에요. 그분들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어요. 대성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의 세계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성 본인은 관심이 없었다. 항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김대성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고요. 3절. 사형 확정 후 대성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더욱 깊은 망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미영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되지 않니? 정수연아, 내 어머니의 수술은 잘 되었지? 다행이야. 이연주야, 내가 쓰던 소설을 내가 계속 써볼까? 어떻게 생각해? 간수들과 교도관들은 대성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그는 완전히 현실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신과 의사가 대성을 면담했다. 김대성 씨,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왜 좋으신가요? 나는 가파가 아니에요. 이제 가파가 아니라고요. 대성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나는 박미영의 예술혼을 가지고 있어요. 정수연의 현실 투쟁 정신도 있고 이연주의 문학적 재능도 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죽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영원히. 에필로그 1절. 대성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2년 후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처음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최은지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했다. 그녀는 대성에게 들었던 말들을 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인생은 내 것이에요. 그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정수연, 이연주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딸들이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2절. 전당포는 폐쇄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다. 슈퍼마켓 주인은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은지 씨도 위험했을 거예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김대성은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그는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현실 도피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강박이 되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3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외모 차별과 사회적 고립이 어떤 극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가파 사건이라고 불린 이 연쇄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사람의 콤플렉스와 고립이 어떻게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김대성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소유욕으로, 소유욕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전당포 건물은 결국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은 기념비도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모든 인생은 소중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끝.